암 인수전에 첫 번째로 올라온 이름은 다름 아닌 엔비디아였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 매출이 10조 원을 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는 암호화폐 광풍이라는 단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30조에서 많게는 50조까지 외신이 예상하고 있는 이 인수금액과 관련해 엔비디아의 자금력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채굴용 그래픽카드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래픽카드 기업들의 매출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맞죠. 하지만 채굴 광풍의 상승 모멘텀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엔비디아의 매출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이 암호화폐 광풍이 엔비디아에게 남긴 정말 중요한 의미는 단기적인 그래픽카드 수요 증대를 넘어 이 병렬 컴퓨팅을 수행하는 가속기로서 이 GPU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제 엔비디아는 더 이상 채굴 광풍과 같은 단기 호재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2020년에 엔비디아는 AI와 딥러닝, 자율주행 등 이 차기 IT 패러다임을 이끌 가장 유망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에게 있어 암 인수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데 인수를 통해 엔비디아는 인텔이 지배하고 있는 이 x86 기반 데이터 센터 시장은 기존대로 이 GPU를 통해 공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키텍처 라이센스와 이 로열티를 통해 암 기반 시장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는 이 투 트랙 전략을 펼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앞선 GPU를 만든 회사에서 CPU와 GPU에 모두 핵심 역량을 갖춘 회사가 되려 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인텔의 제온 아질렉스 조합에 대응하는 암 버전의 헤테로 컴퓨팅 솔루션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들이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들의 비전을 완성시킬 가장 중요한 퍼즐, 30조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암 인수의 기회가 마침내 엔비디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PC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기업으로 인식하죠.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엔비디아는 그동안 CPU를 만들지 않았는지 혹은 모바일용 GPU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데이터 센터 같은 아직은 조금 추상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의 미래 이야기보다 엔비디아가 암 인수에 나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 시대 초창기 사라져간 수많은 모바일 AP 중 하나로 기억될지도 모를 이름이지만 테그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쉴드나 닌텐도 스위치 등이 그것을 증명하는 이름들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정리해보면 엔비디아 역시 애플이나 과거의 퀄컴, 삼성처럼 독자 CPU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엔비디아의 덴버 코어죠. 덴버에서 그 다음 세대인 덴버2로 이어져오는 동안 엔비디아의 CPU 설계 기술은 나름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고 스마트폰과 게임 콘솔 사이의 니치를 공략하는 추가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것을 넘어 엔비디아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는데요. 모바일 게임 콘솔과 같은 이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것을 넘어 엣지 디바이스 단의 머신러닝 AI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죠. 전체 매출의 5%밖에 안 되는 분야가 독립 세그멘트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 엔비디아가 앞으로 반드시 공략해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야만 하는 지점 바로 여기에 엔비디아의 암 인수설과 관련한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암 인수는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통신, 이미지 센서 등의 핵심 영역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이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 주목해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난 스마트폰 AP 시장 싸움에서 엔비디아가 이 GPU 설계 기술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니치 마켓에 머물려 했던 이유는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당위성을 엔비디아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삼성이 가진 산업 연계 효과, 퀄컴이 가진 통신 역량, 그 어느 쪽도 갖지 못한 진영은 모두 사업을 접어야만 했던 이 모바일 AP 시장. 그나마 엔비디아는 GPU 설계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니치 마켓 공략의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두고 엔비디아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암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 이야기의 방점을 찍는 단어는 바로 인텔이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 시장을 점령한 인텔은 알테라 인수 이 CPU 재온과 FPGA 가속기 애질렉스로 이루어지는 헤테로 컴퓨팅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고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독자 GPU까지 곧 출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AMD까지 고려한다면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X86 진영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디딜 땅이 없어지는 시나리오가 도출되죠. 이 경쟁자들이 독자 GPU를 만들고 엔비디아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가속기 시장에서의 비전을 상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암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M&A가 엔비디아의 미래 비전을 위해 필수 조건이 된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2012년 ASML을 두고 약 7,600억 원을 투자해 3%의 지분을 획득했던 삼성의 예처럼 이들은 암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거나 적당히 컨소시엄을 구성해 적대적 관계에 있는 특정 기업이 암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 정도가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암의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들, 그리고 완벽히 다른 입장에 놓인 하나의 기업. 이제 이 기업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볼 일이 남았는데요. 물론 아직은 아무도 이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엔비디아 단독 인수인지, 단독 인수라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구성한 컨소시움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암의 입장에서 인수자 엔비디아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현재 암이 보완해야 하는 부분, GPU 분야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기업이고, 해당 시나리오상에서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통해 암이 이 퀄컴의 아드레노를 상회하는 수준의 GPU 코어 설계를 제공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AP 시장에는 한바탕 큰 변화의 바람이 일겠죠. 암의 설계 능력이 수요자들이 그것을 넘는 순간 암의 비즈니스가 완벽히 공급자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인데, 잠시 암의 비즈니스를 도식화해보면 코어 설계와 IP에 대한 라이센싱비를 받고 이후 제조된 칩에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해당 구조상에서 이 AP 제조사들, 다시 말해 암의 라이선시들은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독자적인 커스텀 설계를 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최근 이 암의 레퍼런스 코어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아예 이 전체의 과정을 모두 암이 책임져주고 추가적인 비용을 받고 있죠. 이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동력, 바로 암이 AP 제조사들의 앞서는 CPU 설계 능력을 확보한 결과라는 점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CPU의 영역처럼 GPU 영역에서도 암이 이 퀄컴의 아드레노 이상의 설계 능력을 갖춘다면 암의 비전은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부족한 암의 이 GPU 설계 능력을 보완해줄 최적의 인수 대상자가 바로 엔비디아가 되는데요. 결국 모바일 AP 시장은 앞으로 삼성, 화웨이의 모뎀 관련 역량이 계속해 제고되면서 퀄컴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완성품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나리오상에서 암이 이 GPU와 CPU 설계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순간 기업들 간 경쟁에서 이 비교 우위를 창출해내는 핵심 주체로서 암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지위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해답을 준 두 기업이 만나 만들어낼 시너지, 이것이 암 입장에서도 인수 대상자로 엔비디아를 마다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물론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과정 중 반독점 심사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인수 후에 엔비디아의 경영 간섭에 의해 라이선시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리스크5라는 암의 대체제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엔비디아 인수소를 두고 흘러나오는 회의론의 근거입니다. 간혹 리스크5가 더 앞선 최신의 기술이다 라는 식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다분히 리스크5의 치우친 관점에서 기술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는 윈도우와 리눅스의 관계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암을 버리고 리스크5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에 문제가 있으니 새 집을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만큼 실행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물질적, 시간적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실 현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반독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냐는 것인데, 언뜻 보기에 인텔, 애플 혹은 삼성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에 비해 엔비디아의 경우 반독점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의해 얼마든지 이 반독점법으로 해당 M&A가 저지될 확률이 있습니다. 범중국계 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미국 측이 거부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퀄컴의 NXP 반도체 인수를 거부한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국, 미국, 일본 등 8개 국가는 같은 사안을 두고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중국은 반대 의견을 내는 예에서처럼 실제로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 맹점이 있는 법이죠. 실질적으로 이 반독점법은 자국의 전략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 혹은 상대국에 대한 견제장치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최근 벌어진 암 차이나 항명 사태도 비슷한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암 차이나는 49대 51의 지분율을 가진 합작회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대단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 소프트뱅크도 새롭게 창출될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들에 대해 기대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암 본사는 암 차이나의 지사장 알렌 우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임직원들에게 공포감과 혼란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사장의 해임을 지시했지만 우 지사장은 이에 불응하고 암차이나를 본사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암차이나의 경우 중국 지역의 라이선스 관리와 판매의 역할을 하는 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매출에는 단기적 차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차이나가 관장하는 부분, 언론에서는 5분의 1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기술과 관련한 부분은 과연 반란을 일으킨 주역들이 내부 정보를 어느 정도 획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이 팹리스 기업의 본사와 해외 지사의 관계를 적용해 본다면 암차이나가 독립해 암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등의 일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사건이 M&A가 막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에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해당 사건은 난리완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히 들어오죠. 암차이나의 항명 사태가 단지 지사장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른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이 엔비디아의 암 인수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특히 수주 내로 어떤 형태로든 이 중간 결론이 나게 될 엔비디아와의 협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삼성 언팩이 있었죠. 사실 저도 관련 내용들을 준비하다가 삼성 언팩은 삼성과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면 암에 대한 이야기는 삼성과 LG를 비롯한 이 전체 IT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에 암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결론이 날 때까지 꼼꼼하게 가젯소울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